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수장을 겨냥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대규모로 공습하는 등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 휴전 요구를 거듭 일축했고 이란은 지상전이 벌어지면 참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상공으로 거대한 연기 구름이 치솟았습니다. 3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었습니다. 주거용 건물 6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가운데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을 잇따라 제거한 이스라엘은 이번엔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겨냥했습니다. Hezbollah's central headquarters was intentionally built under residential buildings in the heart of the Dahia in Beirut. 레바논 남부에서도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돼 여러 국경 마을이 파괴되고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주일간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레바논 전역의 난민도 2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소의 수용 능력이 부족해 수만 명은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유엔 총회 연단에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As long as Hezbollah chooses the path of war, Israel has no choice and Israel has every right to remove this threat. 이스라엘 관리는 레바논 지상전에 돌입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끝낼 계획이라며 거듭 지상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경에 집결한 이스라엘 탱크들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은 공개적으로 지상전이 벌어지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직 지상전이 임박했다는 신호는 없으며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4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자신의 약점을 방어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해리스는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남북 국경으로 향했고 동맹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대선 후보가 된 뒤 처음으로 남북 국경 지역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 국경 정책 실패 책임이 해리스에게 있다는 트럼프의 공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해리스는 무책임한 비난전이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트럼프 공세에 대응했습니다. Hire thousands more border agents, enforce the law and step up technology, and stop fentanyl smuggling and human trafficking. We need a leader with a real plan to fix the border. 트럼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 동안 만나 전쟁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번에도 전쟁을 바로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 면전에서도 푸틴과 친밀감을 내세우며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And I also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as you know, with President Putin. And I think if we win,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resolved very quickly. I really think we're going to get it resolved. I hope we have more good relations. 다음 주 월즈 대 벤스 부통령 후보 토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 맞대결은 통상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이번엔 해리스와 트럼프의 2차 토론을 기대하기 힘든 데다 워낙 박빙의 승부가 예상돼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You have maybe 5 or 6% of the electorate still on the fence, still undecided, and little things could push them in one direction or another.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가 실시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의 강세가 확인됐습니다. 7개 경합주 가운데 6곳에서 해리스가 우위를 보였고 특히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오차범위 밖에서 트럼프를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이번 휴일까지 서쪽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며 하늘은 맑고 쾌청해졌습니다.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한 바람에 쌀쌀함도 감돕니다.
빈소매 겉옷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최근 내륙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내려가고 강원 산간 고지대는 한 자릿수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가을 첫 서리도 지난해 비해 한 달 이상 일찍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10월을 앞둔 9월 하순에도 가을의 시계는 제자리를 온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여전히 30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맘때 내륙 낮 기온은 25도 안팎. 이번 주말 사이 그리고 9월 말까지 서울 등 내륙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일사이의 대부분 지역이 25도 이상 기온이 오르고 밤 동안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5도 내로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로 크겠습니다. 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낮에는 다소 더운 가을과 여름이 공존하는 날씨가 당분간 더 이어지는 셈입니다. 기온차가 커지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호흡기 관리에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건조해지면 호흡기의 기능이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 호흡기 점막의 선모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추워지면은 그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고요.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 환자나 어르신들의 경우에 심혈관 질환의 그런 발병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야외 활동 시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으로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충분한 수면과 고른 영양 섭취, 적절한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손발을 꼭 씻어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하루에 한 번 이상 실내 환기를 해 공기를 맑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건조해지는 가을에는 평소 물을 자주 마셔 몸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면역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10월 중하순부터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 급격한 기온 변화와 호흡기 질환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괌 북쪽 약 500km 부근 해상에서 17호 태풍 제비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17호 태풍은 일본 남쪽을 향할 것으로 보여 한반도에 직접 영향은 없겠지만 이후 발생할 18호 태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호 태풍은 오늘쯤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820km 부근 해상에 있는 39호 열대저압부가 가장 유력합니다. 기상청은 수치 예측 모델 대부분이 이 열대저압부가 태풍으로 발달한 뒤 점차 북상해 다음 주 중후반쯤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모의하고 있어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의회 정치가 야당의 반칙으로 무너졌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 정치를 일삼은 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아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석훈 인권위원이 3년 전 여야 합의로 선출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제껏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다가 연임 선출안 표결에서 뒤통수를 친 의도가 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여야 간의 약속 위반이자 민주당의 사기 반칙, 의회 정치 파괴입니다. 한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탄핵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보복 표결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는 서로 존중하는 게 관례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서로 믿고 합의 표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인사에 대한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이 지난 3년간 인권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을 보면 연임해선 안 되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거나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적격자의 부결은 사실 당연한 역할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유의지로 선출한 것이고요. 과거 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을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했을 때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했느냐며 이제와 관례를 따지다니 우습다고 비꼬았습니다. 표결의 전제는 다수결이지 합의가 아니라며 대통령 뒤에 숨어 거부권 정치를 일삼는 여당부터 정신 차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 원 지원은 되고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다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석훈 인권위원이 어떤 이력을 가진 인물인지 미리 파악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예상 밖 변수에 여야 불신만 깊어지면서 70건 넘는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본회의 성과도 다소 가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9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여부를 놓고 여권 내 불협화음이 반복 노출되면서 당정이 독대의 늪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의 유보적 입장 속에 한 대표의 향후 행보와 정치적 입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찬 회동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성사 여부를 둘러싼 긴장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단독 만남 무산 뒤 곧바로 독대 제휴청에 나서면서 당정 그리고 친한계 친윤계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좀 기다려보시죠.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요가 여전히 있지 않겠습니까? 한 대표가 차별화 행보에 나서면 대통령실이 불쾌해하는 패턴이 거듭 표출되면서 독대의 늪에 빠졌다는 해석인데 당정 모두의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겐 불통의 이미지가 한 대표에겐 대통령도 못 만나는 무기력한 여당 대표란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게 요청했다고 알려지는 것 자체도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고 또 거절에 당했다는 것도 정상적인 과정은 아니죠. 독대의 유보적인 대통령실의 입장과 맞물려 자연스레 시선은 한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적절한 시간 안에 독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독대 거절을 당정관계 재정립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문제와 김건희 여사 논란이 언제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산된 독대 요청은 한 대표의 개선 노력을 담은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 쪽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의정 갈등과 김 여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됐던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제기를 하는 그런 거죠. 오는 11월이면 반환점을 도는 윤 대통령의 임기와 맞물려 도전을 면치 못하는 여권 지지율도 변수로 작용할 거로 보입니다. 특히 동반 하락하는 당정 지지율의 큰 원인이 김 여사 이슈에 있다는 시각이 적잖은 가운데 향후 예상되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국면 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당 안팎에서 흘러나옵니다. 대통령과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우리가 당이 방어하고 컨트롤하는데 또 한계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빨리 두 분이 다시 만나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가 반복되면 애초 당내 기반이 약한 한 대표의 당내 장악력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굳이 잔펀치를 맞지 말고 톤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힙니다. 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독대 요청을 좀 세련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내에선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불편한 관계가 장기화하는 건 공멸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한 대표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에 향후 정치적 운명,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달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건데요. 홍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 검토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한 겁니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이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당선 뒤 금품을 주고받는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다만 이제 막 사건이 배당된 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오동훈 공수처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좀 지켜봐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의 그 관련해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만큼 공수처가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혐의로 고발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 4부는 과거 임시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3월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앞순번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전 목사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은 공천 헌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창당한 보수정당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에게 군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전 목사 측에 억대 금액을 건넸다는 폭로가 나와서 파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YTN은 전광훈 목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본인이 창당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앞선번 공천을 대가로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예비후보자 A씨가 안수기도 명목이지만 사실상 당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에게 공천받을 목적으로 돈을 줬다고 폭로한 겁니다. 공천 신청 이후에 저희가 유동규 후보 입당식을 가게 되었고 그때 이제 거기서 요구한 1억을 저희가 현찰로 줬습니다. A씨는 이후 전 목사가 예비 후보자들에게 특별 공천을 해주겠다며 특별 당비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특별 당비를 내지 않았고 공천도 받지 못했는데 당시 전 목사는 A씨 부부에게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돈이 선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돈이 선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정치 세계의 철칙이거든. 이 같은 의혹 보도에 대해 전 목사는 공식 기자회견까지 열어 공천 헌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주겠다는 걸 거절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A씨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전 목사에게 A씨 측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또 전 목사에게 공식 기자회견 당시 취재진과 유튜버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준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범죄가 발생하는 요즘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쉬운 클럽은 마약 확산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서울 시내 클럽에서 마약류 합동 단속에 나섰는데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약물 검사도 처음으로 실시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파묻힌 클럽. 어두컴컴한 화장실에서 플래시를 비춰가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천장까지 뜯어봅니다. 경찰이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클럽과 유흥업소 7곳에서 마약류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이 주로 유통되는 만큼 은밀하게 숨겨둔 약물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트리지라고 하는 팥이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은닉되어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국가수의 감정을 의뢰한 다음에 거기서 약물이 검출이 되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속은 업소 밖에서도 이뤄졌습니다. 클럽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도로입니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상대로 간이검사 키트를 활용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전국 최초로 약물 운전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강남경찰서 관내에서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5시간 넘게 이어진 단속에서 뚜렷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련 적발 건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클럽 등 유흥가에서 붙잡힌 마약 사범은 지난 2021년 160여 명에서 지난해 680여 명으로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검거된 인원만 35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기존 마약 수사 인력의 기동대까지 동원해 유흥가 일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장소를 제공한 업주들까지도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기 군포시 둔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과 둔대 분기점 사이 구간에서 강릉 방향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버스는 서울에서 진천을 향하고 있었는데 안에 타고 있던 19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 버스는 모두 불에 탔습니다. 4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버스 홈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 1층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식당 안이 대부분 불에 탔고 근처에 있던 주민 1명이 대피했습니다. 2시간 만에 불을 끈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전남 목포에 있는 6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불이 난 집에 있던 70대 남성이 팔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다른 집에 있던 주민 7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고급 외제차를 몰다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서울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고가 난 걸 알았지만 술을 마신 데다 경찰 추적이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는데요. 심지어 인천공항까지 가서 해외로 도주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이 옷깃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에 이끌려 유치장으로 향합니다. 지난 24일 새벽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여성이 숨지고 사망자의 연인을 크게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승용차 운전자 30대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형사기동대 30여 명까지 동원한 끝에 도주 이틀 만에 서울 강남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사고 당시 자신이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인 데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무서워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 화면과 술값 영수증을 통해 김 씨가 술을 마신 정황을 이미 파악한 상태입니다. 세 사람이 나를 먹었어. 이게 영상도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 사람이 먹었느니 그 관계도 이제 우리가 영수증하고 있어서. 김 씨는 사고 직후부터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전과 서울에서 도피를 이어갔습니다. 현금만 쓰고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낸 당일에 인천공항까지 가서 해외로 나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쓰던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추적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다른 범죄에도 연루돼 도주한 게 아닌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매년 전문의 수는 늘고 있지만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의료 인력 부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강원도에서 30대 임신부가 인근에 아기 낳을 병원이 없어 헬기로 200km 이송돼 분만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경우 아기를 낳기 위해 멀리 있는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심지어 이송 중에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의사들의 산부인과 비선호 경향도 한몫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큰 문제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7월 기준 산부인과 전문의는 6,088명으로 지난 2019년보다 288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증가분 95%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같은 기간 비수도권 7개 시도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전문의 수 불균형은 산부인과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 진료 과목에서 관찰됐습니다. 5년여 사이 전남과 경북은 11개 진료 과목에서 전문의가 줄었고 강원은 9개, 충북 8개, 광역시인 대전에서조차 7개 과목에서 전문의 감소가 보고됐습니다. 특히 촌지역으로 갈수록 사정이 심각했습니다.
전체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가 66곳에 달했고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지역이 14군데, 산부인과가 없는 데가 11곳이었습니다. 지난 5년여 사이 전문의가 11,000명 넘게 증가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에 비수도권 의료 공백은 더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의료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의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방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증원을 비수도권 의료 인력 충원으로 연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임은석입니다. 이른바 금배추라 불리며 고공행진 중인 배추값이 또 올랐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2만 원대 배추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평균 소매 가격도 한 포기당 9,963원으로 만 원에 육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내로 들어온 중국산 배추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배추값은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배추 한 포기 소매가는 하루 만에 또 300원 가까이 올라 9,963원을 기록했습니다. 평년과 비교해 38%, 지난해 평균보다는 60%가 뛰었습니다. 담가 먹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저렴하다 보니 포장김치가 일부 품절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이례적인 폭염으로 여름 배추의 품질이 떨어진 데다 재배 면적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을 배추가 본격 출하되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10월 배추 가격은 상순에는 여름 배추가 주 출하가 되어서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겠지만은 중순 이후에는 충청, 강원, 경북 지역 등에서 출하지가 확대되어서 가격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 지원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 관세도 다음 달까지 적용됩니다. 채소류 가격 상승이 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이 있는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 16톤은 검역과 위생 검사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에 시장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김치 제조 공장이나 외식 급식 업체에 주로 공급되고 가정용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김장 배추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수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꺾였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도 2주 연속 줄었는데 상승세 둔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에 집계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한 달 정도 남았지만 9천여 건에 육박했던 지난 7월 거래량과 6천 건 수준으로 예상되는 8월 거래량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확연합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도 주춤합니다. 2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 가격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에다 그간 가파른 집값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을 찾는 수요자들의 발길마저 뚝 끊기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가파르게 치솟았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상반기와 비교해 당분간 주춤해질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가을 이사철 성수기이긴 하나 거래량과 가격의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이지만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돼 있기도 하고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 연말쯤엔 서울 집값 상승 기조가 보합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30주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세라는 거는 결국 수요자들이 봤을 때 상당 부분 지금 피로감들이 누적이 되어 있고 올 연말 정도 되면 보합세로도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달에 추석 연휴가 껴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0월 이후의 매수세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그간 부동산 시장 과열로 금리 인하 시기를 겨울질했던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지도 변수입니다. YTN 큐드입니다. 가맹점주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배달앱 1위 배달앱 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점주들에게 받는 수수료를 인상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배달앱 플랫폼들이 무료 배달을 도입하면서 배달비가 점주들에게 전가됐고 결국 배달용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아한 형제들 측은 프랜차이즈 협회의 쟁점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가게 배달의 요금 체계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모레부터 단거리 국제선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에게 뜨거운 커피와 차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노선은 운항 시간이 2시간 반을 넘지 않는 일본, 중국, 타이완으로 향하는 14개 노선입니다. 이들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앞으로 차가운 커피와 차만 제공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난기류로 인한 화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선에 시행하고 있던 조치를 단거리 국제선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선 한국과 미국, 중국 기업들의 불꽃 튀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AI 스마트폰으로 선두를 꿰찬 삼성전자와 저가 공세로 2위에 올라앉은 샤오미, 올해 역시 하반기 역전승을 노리는 애플까지 스마트폰 삼국지의 올해 승자는 누가 될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매년 하반기 스마트폰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애플. 이번에도 아이폰 16 시리즈 신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달라진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또 컨트롤도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아서.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5 시리즈 흥행에 성공하며 삼성을 꺾고 연간 판매량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했던 AI의 적용이 미뤄지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전 예약 역시 전작보다 13%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바짝 뒤를 쫓아온 중국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 날 세계 최초 트리플 폴드폰을 내놓으며 찬물을 끼얹은 화웨이에 이어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까지 저가 공략으로 승기를 꽂으며 빠르게 성장한 샤오미가 글로벌 2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연초부터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어 파리올림픽 마케팅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숙적 애플을 상대로 AI 스마트폰 우위를 분명히 하면서 올해의 승자로 기록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불꽃 튀는 기술 경쟁에도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 자체가 역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많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잘 안 바꾸잖아요. 역대주기가 늘어나서 보니까 전체적인 세트 수요는 당연히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한 지가 꽤 된 것 같고요. 다만 중남미와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선 저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한 이유인데 삼성전자 역시 저가형 갤럭시 A에 AI를 탑재하는 등 묘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인 AI와 폴더블, 그리고 침체된 시장의 활로를 찾기 위한 저가 스마트폰까지 한미 중 세 나라 기업들의 주도권 싸움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4억 원이 넘는 월 임대료 논란으로 재계약 입찰이 잇따라 무산돼 퇴출 위기에 놓였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입찰 기준을 바꿔 임대료를 1억 3천여만 원으로 크게 낮추면서 성심당을 사업자로 다시 선정한 것입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역사 2층에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 관광객은 물론 열차를 이용하는 대전 시민들도 즐겨 찾는 대표 명소입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레일 유통이 수수료, 즉 임대료로 월 매출액의 17%를 매긴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기존보다 4배나 오른 월 4억 4천여만 원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놓은 겁니다. 성심당은 임대료가 지나치다며 반발했고 폭등한 비용에 재계약 입찰은 5차례 유찰됐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코레일 유통은 감사원의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초 입찰 기준을 바꿔 임대료를 1억 3천여만 원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성심당은 조정된 월 수수료에 맞춰 입찰을 신청했고 운영 사업자로 다시 선정됐습니다.
코레일 유통 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가치와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성심당 대전역점은 앞으로 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역에서 성심당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소식에 방문객들도 다행스럽다고 말합니다. 열차 시간, 기다리는 시간에 가족들한테 맛있는 빵을 선물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심당 측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따른 결과라면서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자칫 사라질 뻔한 지역 명소를 대전역에서 계속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에 있는 풍계리 지역도 올여름 수해가 꽤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가 이달 중순 보도한 민간 위성 사진입니다.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북한 핵실험장 주변으로 최소 다리 7개가 유실되고 지반이 약화하는 등 수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위협에도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일부 관측이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같은 물리적 여건 외에도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대북 제재를 더더욱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그나마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를 표명해 줬었는데 상당히 이제 입지가 약화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한미 양국은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잇따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북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처음 논의한 양국 고위급 관계자들이 이 같은 관측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 잃는 게를 상쇄할 만한 얻는 게 있을, 즉 전략적으로 유리점이 있을 때는 핵실험을 할 텐데 미 대선 전후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고요. 이달 들어 북한의 위협 빈도가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겨왔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한 북한은 최근 이딴 담화를 통해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 입항과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한 쿼드 4개국 정상들의 성명 등을 엄중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혹여 대선 후 북미 간의 핵 군축 협상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이끌기 위한 고강도 도발의 맹분 축적의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 대선을 전후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여러 옵션 가운데 하나일 뿐 이에 대한 반복된 언급이 일종의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의 인터뷰와 관련해 IAEA는 불법적인 북한 핵 프로그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레드릭 달 IAEA 대변인은 국내 언론의 이메일 질의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가진 유효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불법적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신속히 비가역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뒤를 이을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온건파로 평가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선출됐습니다. 취약한 당내 기반 속에 번번이 고배를 마시다 이번엔 결선 투표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 안보 담당상을 누르고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이번 선거 2차 결선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この日本国をもう一度皆が笑顔で暮らせる安全で安心な国にするために石破茂全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차기 총리에 오르는 이시바 신임 총재는 29세에 최연소 중의원으로 당선된 뒤 38년간 정치에 몸담은 12선 관록을 자랑합니다. 방위상, 농림수산상 등 풍부한 내각 경험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감으로 1, 2위를 달렸고 지방 당원들에게도 높은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지지 기반은 취약해 그동안 총재 선거 2차 결선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의원표 비중이 큰 2차 결선 선거에선 파벌의 영향력이 작용한 때문입니다. 아베 내각에 각을 세웠던 이시바 총재는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직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도 한국 측이 충분히 납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극우 세력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처럼 온건파로 평가받지만 자민당의 정책적 틀이 있는 만큼 역사 문제에서 기시다 총리 이상 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시바 총재는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고 자위대 명기 헌법 등 개헌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신임 총재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지명될 예정입니다. 이시바 신임 총재가 한일 관계에서 자신만의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으로 적어도 40명이 숨지고 400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지난 26일 밤 허리케인 헐린이 상륙한 뒤 현재까지 미국 플로리다와 조지아 등 남동부 4개 주에서 적어도 4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헐린은 플로리다 상륙 당시 최고 시속 225km에 이르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거센 비를 뿌렸습니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 집과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거센 바람에 전봇대 등이 쓰러지면서 적어도 400만 가구가 정전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 프로농구 정규리그 2위에 오른 창원 LG는 올 시즌을 무려 8명의 선수를 영입하며 사실상 새로운 팀을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챔프전 우승만 바라보고 한 과감한 결단인데요. 과연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올 시즌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로농구 창원 LG는 조상영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2시즌 연속 70점대 실점을 기록하며 수비농구의 진수를 보여줬습니다. 한 발 더 뛰는 수비농구를 앞세워 정규 시즌에서는 2번 모두 2위에 올랐는데 4강 플레이오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시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대형 트레이드와 FA 영입을 통해 무려 8명의 새 얼굴을 보강한 이유입니다. 여름에 변화를 좀 많이 줬었는데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되는 시즌이라서 큰 부상 없이 이 시즌을 맞이한다고 하면은 올해 팬들이 원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대형 트레이드를 통해 국가대표급 가드 두경민과 전성현을 데려온 데 이어 허일영과 최진수, 장민국, 그리고 아시아 쿼터 칼 타마요 등 장신 포워드를 대거 영입했습니다. 리더십이 탁월한 허일영이 주장 완장을 차고 개성 넘치는 선수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개성이 강하더라도 그게 뭉치면 더 무섭기 때문에 그걸 저는 어떻게든 저도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서 똘똘 뭉치게 한다면 상대 팀들이 다 무서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과감한 결단을 단행한 LG는 일본과 타이완 전지훈련을 통해 팀 전술을 가다듬었습니다. 새로운 팀으로 거듭난 LG가 프로농구 무대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다음 주말 개막하는 프로농구 컵 대회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은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동해에는 이미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왔고 앞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서쪽은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지금은 20도 선으로 선선하지만 한낮엔 서울이 29도, 광주가 30도까지 올라서 여름이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강릉이 24도로 선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9.4도, 창원이 22.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창원도 29도로 예상됩니다. 국군의 날인 화요일에 비가 내린 뒤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